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로는 270일 만이고 김희수 후보자가 낙마한 지는 46일 만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10기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해산 인용에 손을 들어주는 등 합리적 온건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신 있는 소수 의견도 많이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김희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내 주목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는 김희수 재판관 다음에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이진성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헌재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문진 이사 선임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물론 국민의당 등 야당도 한 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타깝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도마에 오른 검찰 간부는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수도권지검의 이재영 부장검사 등 3명입니다. 장호중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변창훈 검사는 법률보좌관으로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국정원 근무 당시 이른바 현안 TF에 소속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감이 열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장호중 지검장 등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법률 위반을 감시해야 할 검사들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이 국정원보다 더 못된 짓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이런 못된 짓 하는 것 보고 봤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답변에 진땀을 흘리며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철저히 수사해 검찰의 썩은 가지와 배후까지 발본세거나라고 문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은 과거 잘못된 일들이 장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의 치부를 덮는 데 일조했다는 혐의, 검찰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와 비난 여론이 솟구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문무일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 성관계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13년에 쓴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입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 저서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였다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에 대해 텍스트는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것이라며 자신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는 건 정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마련이고 저는 이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법원 권한이나 능력에 벗어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국제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이고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토론 등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선고 후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으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고 집필 당시 제 의견이 틀렸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5번째. 그동안 4차례 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보내주시는 등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소개하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의 이유가 타당한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신 시청자들의 근거는 대동소이했는데요. 요약하면 위험하다, 사고 나면 죽는다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정말 승용차나 다른 사륜 자동차에 비해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율도 높을까요? 또 과연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위험할까요?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로투데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의 이륜차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하루빨리 법을 바꿔서 이륜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고속도로는 바라지도 않고 전용도로나 지하라도 많이 완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허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사고가 많다, 오토바이 사고는 치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들이 빨리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륜차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더 커서 오토바이가 좀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20%도 안 됐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허용의 경우 70% 이상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지, 절대로. 진짜 화물차도 일상밖에 안 타잖아요. 짐 실을 때는 내 차도 가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오토바이는 빨려 들어가 밑으로 잘못하면.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사고 나면 죽는다는 인식. 오토바이 사고, 정말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고도 많이 날까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오토바이와 승용차 대수 대비 사고율과 사망률 등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2016년 기준 차량 종류별 등록 대수 대비 부상자 수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다치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등록된 차량 10,000대를 기준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은 일반 승용차가 131명, 승합차 258명, 화물차 116명, 견인차나 포크레인 같은 특수차 184명, 그리고 오토바이는 72명입니다. 승합차의 3분의 1도 채 안 되고 승용차와 비교해도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부상자 수를 보면 이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10,000대당 부상자 수가 110명이 넘는 반면 오토바이는 70명이 채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치는 운전자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치는 건 그렇다 치고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다 죽는다는 우려가 큰데요. 그렇다면 등록 차량 대비 사망자 수는 어떨까요? 2016년 등록 차량 만대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승용차 1명, 승합차 3명, 화물차 2명, 특수차 5명, 그리고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같은 1명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운전자들이 숨지는 경우가 평균 3배 이상이라는 통계입니다. 사고율의 경우도 오토바이가 화물차나 특수차는 물론 승용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습니다. 종합하면 오토바이가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나면 죽는다는 인식은 정확한 근거 없는 그릇된 고정관념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우측 차선으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차도 섰다 갔다 버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사고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보지도 않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지난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시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오토바이가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유출입구를 제외하고는 통행이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통행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가장 안전한 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9차례의 위헌 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횡단보도와 교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일반 도로가 고속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부분적,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사고가 많다는 일반의 인식은 사실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통계에 비춰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면 제한, 팩트에 바탕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청부 살해 이야기, 오늘 유정은 변호사의 미디어법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모 씨가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죠. 네, 당시 고모 씨는 이제 할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사촌 측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모 씨는 조모 씨에게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주는 조건으로 네. 거액의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앙심을 품고 고모 씨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 8월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조사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그 범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범행 직후에 조모 씨가 순순히 검거되면서 자백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네. 이건 개인적 원한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적인 살인으로 밝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 씨의 외사촌이 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예. 뭐 최종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고모 씨의 외사촌은 조 씨에게 그 현금 20억과 변호사 비용, 가족 부양 등을 약속하면서 예. 고모 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게 됩니다. 이른바 청부 살인 사건이 이 사건의 전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청부 살인이었다 하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또 있었을 텐데 어떤 네.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조모 씨가 흥신소 또는 조선족을 통한 살인, 그리고 청부 살인 방식, 네. 또 살인 교사자의 형량,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결과들을 찾아냈고요. 그렇군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조모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이 사건의 예.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예초에 고 씨는 조모 씨에게 그 고 씨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까지 모두 죽이라고 교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주대낮에 청부 살인이라니 참 말문이 막히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예, 사람을 살해한 자나 또는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자는 모두 살인죄 또는 살인교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이 당사자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청부 살인이라니 참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처벌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 씨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법원이 허가해 고 씨가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지난 4월 체포된 후 199일 만입니다. 관세청 인사청탁과 함께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불허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30일 그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 신청 및 제보 접수는 110건으로 이 중 37건을 조사 중이며 신경림 시인에 대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배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원고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27일) 로투데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